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웅 여론분석 센터장, 그리고 리얼미터의 이택수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희웅 센터장님은 숨 좀 고르세요. 네. 방금 들어오셔가지고 요즘 바쁘시죠? 이제 괜찮아졌습니다. 그죠? 괜찮은데 늦으셨어요. 예. 딱 맡겨왔습니다. 네. 자, 오늘도 궁금한 얘기들이 많아요. 놀라운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지지율이 집권 초기만큼 엄청나게 올랐어요. 맞죠, 그렇습니다. 대표님? 네. 저희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전국 성인 1,509명을 대상으로 조사했고요.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답 혼용 방식으로 조사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였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4월 4주차 주중 잠정 집계인데 지난주 대비 6%포인트 오른 64.3%. 와. 부정평가는 5.6%포인트 하락한 32%. 거의 대략 2배 정도 긍정평가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어마어마하네요. 네. 윤희훈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전통 지금 이제 그래프로 나오잖아요. 예. 화면에서 이제 보셨을 텐데 지금까지 좀 없었던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냐 하면 역대 대통령들의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긍정평가 비율을 보게 되면 우리 두 가지 양태로 나타납니다. 역대 대통령들은 뭐냐 하면 L자형이거나 하향 계단형입니다. 하향 계단형은 이제 내려가는 계단형처럼 계속 떨어지는 것이고, 네. L자형은 초반에 뚝 떨어져가지고 쭉 가는 거죠. 그냥 밑바닥으로. 그런 상황인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U자형을 네.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U자형의 밑바닥 부분도 사실 낮지는 않은 수준이었는데, 그래서 지금 사실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높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고, 끝난 후에도 이렇게 나타나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일종의 컨벤션 효과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대통령이 선거를 해서 당선된 것은 아니지만 집권 여당이 어쨌든 선거에서 승리를 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효과가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선거 결과를 보고 확인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 내가 어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가 유보였거나 또는 이제 다소 부정적이었다 하더라도 선거 끝나고 나서 결과를 보니까 정부 여당이 이제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은 것이구나라고 확인하게 되면 다시 또 거기에 동조하는 현상들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어쨌든 지금 상당히 이제 높게 나타나는데 영향을 준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이전에는 없던 상당히 이례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거의 유일하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레임덕 없이 임기를 마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진 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레임덕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 상당히 중요한 지표긴 하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의회 내의 여당 의석수입니다. 의회 내 여당 의석수가 사실은 절반이 안 된다고 할 경우, 소수당이라고 할 경우는 아무리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야당의 공세 또는 당 내부의 공세에 휘말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네. 지금은 그 두 가지 핵심적 지표, 현재의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과 여당의 안정적인 과반 의석, 이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대한민국 정치는 알 수 없는 것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대통령보다는 임기 후반부가 다소간 더 안정적일 가능성은 높아진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근데 너무 몰아줘서 불안한 측면도 있어요. 너무 지금 높이 올라와 있어가지고요. 자, 정장 지지도도 좀 알려주시죠, 대표님. 네, 민주당 지지율도 많이 올랐습니다. 5.3%포인트 오른 52.1%였고요. 미래통합당은 0.5%포인트 하락한 27.9%, 정의당이 4.9%, 1.1%포인트 하락했고요. 열린민주당, 이제 이번 주 조사부터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 문항에서 비례 문항은 이제 저희가 이번 주부터는 안 하고 네. 기존 정당 지지도 문항으로 이제 편입을 시켰는데 열린민주당이 3.3%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제 비례 정당 지지도에서는 10% 안팎 나왔었는데 예상외로 의석이 3석에 그치면서 네. 열린민주당도 지지율이 좀 빠진 듯 보입니다. 국민의당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8%로 1.6%포인트 하락했고요. 민생당 1.3%, 1.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무당층은 5.4%로 나타났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보통 40% 그때 좀 넘었을 때 좋다 했는데 52.1%면 굉장히 그 당내에서는 분위기가 좋겠어요.
사실 이제 이것도 없는 현상이죠. 이제 네. 왜냐하면 한 40%만 좀 넘어도 실제로 이제 과반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선거 네. 같은 경우에서. 왜냐하면 뭐 그런 선거 결과에서는 무응답이라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빼고 하게 되면 절반이 넘는 건데 지금은 그것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50%를 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어마어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여당이 선거 승리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가 좋게 나오는 것과 이제 그 이유는 비슷하고 배경은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을 텐데 더불어서 이제 정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만 묻잖아요. 네. 근데 정당은 이제 여러 정당을 불러주고 그 중에서 가장 지지하는 정당을 이제 묻게 되는 것이니까 이제 만약에 제1야당이 이제 부실할 경우 그러니까 선거 패배로 여러 가지 이제 그 미래통합당에 대한 제1야당이 미래통합당에 대한 이제 어떤 비판적인 시각들 비판적인 분석들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오히려 그런 반사 효과가 여당에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측면이 있어서 이것도 이제 50% 넘는 경우 또 이례적인 이 결과가 나왔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선거 전까지는 60대는 그래도 미래통합당이 높았거든요. 네. 근데 60대 이상도 선거가 끝나고 보니까 뒤집어졌어요? 민주당이 높은 상황이. 그러니까 전 연령대에서 미래통합당이 민주당에 지금 다시 뒤처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선거가 끝난 다음에 지금 비대위 체제를 논의하고 있는데 여전히 내 탓이와하는 분들보다는 서로 남 탓을 하는 이런 모습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사전 투표에 대한 조작 논란 이런 부분이 미래통합당을 지지하기에는 좀 어려운 역풍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좀 기존에 느슨한 형태로라도 미래통합당 지지했던 분들이 지금은 다시 민주당 쪽으로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밴드웨건 효과 때문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오늘 오거돈 부산시장 또 이 논란 때문에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향후에 어떻게 또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다음 여론조사 때는 그게 좀 영향을 좀 미치겠네요. 자, 총선 끝나고 전문가들 분석을 보면요. 우리 사회의 보수 진보의 주류가 교체가 됐다. 이제 진보가 주류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윤 센터장님. 사실 이제 이 얘기는 새로운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면 지난번 대선 그 전에 지방선거 등 또 그 전에 총선에서도 이제 이 흐름들은 이제 시작됐던 것이기 때문에 아주 색다른 얘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지금 이제 연령 구분을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냐면 과거에는 20, 30대의 젊은 진보층 또 40대의 중도층 40대는 이제 중도다. 그다음에 어느 쪽에 속해 있지 않고 50대, 60대의 고령 보수층이다. 이렇게 예전에 구분을 했어요. 그랬죠. 이게 아주 정형화된 틀이었는데 한 5년, 7년 전부터는 이제 이 틀을 쓰지를 않게 됐어요. 왜냐하면 20대는 이제 상당히 성향이 다양화된 것이고 3, 40대 젊은 진보층이라고 부르고요. 40대도 이제 젊은 층이 된 거죠. 그 다음에 50대가 중도층이라고 부르게 됐어요. 그 다음에 60세 이상의 고령 보수층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60세 이상 중에서도 진보 성향층이 있지만 세대를 이제 그냥 통틀어서 얘기할 때 하는 것이니까 만약에 60세 때 이신 중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은 나 60대인데 나 보수가 아니다. 이러면서 이제 항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분석 차원에서 이제 편의성을 위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젊은 층에서도 30, 40대도 보수층이 있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50대 같은 경우에 상당히 이제 그 중도적 성향이 강화됐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과거에 보면은 50대는 고령층이기 때문에 보수화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보수화되는 것을 저희 이제 표현으로 연령 효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50대가 이제 과거에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대선 때 투표를 했고 또 지난 10년간 있었던 진보적 흐름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상당히 이제 진보적 색채를 강화해왔던 층들이 30대, 40대, 50대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50대가 보수 성향이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과거와는 전혀 다르게 진보적 성향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 사회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386 세대들이 이제 50대에 대거 포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번에 이제 국회의원 당선된 분들 보게 되면 대부분 이제 386 세대들이 이제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우리 사회의 보수 진보 주류가 교체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어떤 고위직이라든가 사회의 어떤 중요한 기관에서의 주요한 세력들이 고령층에서의 보수 성향 가지고 계신 분들, 과거에 이제 산업화 세대 때부터 역할을 했던 분들이 어쨌든 결정권들을 가지고 있던 흐름이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정서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떤 이런 진보 세대들에 대한 수용도가 높아지게
있게 되면서 이제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의회 권력,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의 권력,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기업들, 혁신기업들, 뭐 IT 기업들 보면 대부분 이제 386 세대들이 기관장을 하고 수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과거에 한 뭐 5년, 10년 전과는 확연히 다르게 사회 곳곳 주요한 의사 결정권자들이 이제 진보적 성향의 인물들로 교체가 됐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주류가 교체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네. 정말 옳은 말씀 이렇게 하시는데 말이 약간 긴 느낌은 좀 있어요. 네. 그 대표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자, 근데 50대. 근데 어떤 쪽에서는 이제 50대가 그 생각이 바뀌었다라는 얘기가 있고 40대가 50대가 됐으니까 그런 거다. 이 얘기도 있단 말이죠. 50대가 다시 보수화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대표님? 그럼요. 그 블랙아웃 기간, 그 D-6부터 이제 선거 당일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이제 공표 보도를 못했었는데, 예. 사실 그 차명진 후보가 두 번째 세월호 논란이 됐던 그 플래카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명 절차가 이제 여러 번 뭐 탈당 권유했다가 제명됐다 이런 번복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50대하고 뭐 다른 연령대도 마찬가지겠지만 중도층이 실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는 쪽으로 확 넘어가고 당 지지율도 그때 확 올라갔어요. 예. 그러니까 공표 보도를 못해서 그렇지 그때 급격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 두 달 전까지만 해도 50대는 사실 대통령 지지도도 부정평가가 소폭 높았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 선거 치르기 직전 그 일주일 사이에요. 사전투표가 이루어진 금토요일 날 네. 그때 대통령 지지도가 가장 높게 올라갔어요. 원인이 따로 있었나요? 제가 말씀드린 이제 외신의 이제 긍정적인 평가도 있었지만 네. 코로나19 관련해서 두 번째는 차명진 후보의 거취를 두고 당이 우왕좌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실망한 유권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지 쪽으로 돌아섰거든요. 네. 그때가 마침 사전투표가 이루어지면서 사전투표가 지금 또 뭐 조작설도 논란이 계속 되고 있지만 아무튼 사전투표의 결과를 보니까 본투표는 굉장히 팽팽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전투표는 굉장히 민주당에 유리한 구도로 나왔거든요. 네. 그때 차명진 후보 논란이 가장 극심할 때였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지만 한두 달 전까지만 해도 50대의 경우에 부정평가가 살짝 높았었어요. 예. 혹은 팽팽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선거가 치러졌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마스크 줄이 굉장히 길고 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확진자가 많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선거가 치러졌다면 민주당이 180석을 얻을 만큼 과연 큰 폭의 승리가 이루어졌겠느냐. 이런 부분은 조금 두고 추후에 또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여하튼 스윙 보터로서의 50대는 계속 앞으로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다음 선거 때 민주당이 기울어진 운동장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항상 선거라는 것이 예상과 달리 나타나기 때문에 내후년 선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50대 유동성, 변화 가능성 여전히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고요. 뭐 이제 진보가 됐다, 보수가 됐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아직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 하거든요. 이념 진보, 생활 보수. 그러니까 뭐 생각으로는 우리가 이제 진보적 가치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50대에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50대 같은 경우에 어쨌든 우리 중축이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경제적 부담이 있고 또 부모를 부양해야 되는 부담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경제적 이슈에 상당히 민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때의 당시의 정부가 이런 경제 영역에 대해서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것이 나에 대해서 수혜가 어느 정도 있는지 피해가 있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그런 유동성이 있는 50대 같은 세대는 그냥 뭐 어느 쪽 진보 어느 쪽으로 이제 선거 때마다 변화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여지를 열어놓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윤희훈 센터장님이 이렇게 50대를 잘 대변해서 50대인 줄 아시겠지만 놀랍게도 저하고 동갑입니다. 예. 자, 대구 경북 지역에서요. 대표님 미래통합당 몰표가 쏟아졌어요. 네. 뭐 호남도 마찬가지고요. 자, 지역구도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냐. 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의석 결과만 보면 그렇습니다. 예. 왜냐하면 대구 영북에서 민주당이 뭐 그나마 한두 석 있었던 의석이 다 지금 날아가지 않았습니까? 다 미래통합당이 석권을 했는데 근데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지역주의가 지금 완화되고 있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2004년 17대 총선 때 이후에 처음으로 민주당이 대구 영북 지역에 후보를 다 냈어요.
네. 그전에는 이 지역구의 후보를 다 내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17대 총선 이후에 굉장히 오랜만에 다 냈고 지지율도 2004년 그러니까 열린우리당 열풍이 불었던 2004년과 비교하면 대구에서의 민주당 그 득표율은 소폭 상승했습니다. 그때 비하면요. 예. 그리고 경북 지역은 이제 뭐 횡보했는데 아무튼 두드리면 열린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역주의를 지금 극복하는 과정이고요. 다만 미래통합당이 호남에서 후보들을 많이 못 냈고 예, 후보를 안 냈더라고요. 예. 심지어는 김무성 전 대표도 이제 나갈 가고요. 의사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황교안 대표하고 조율이 잘 안 되면서 결국에는 김무성 전 대표도 나가지 못했고 여러 가지 아쉬운 대목이 있죠. 그래서 지역주의가 지금 뭐 완전히 복원됐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내용을 보면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의석 분포를 보면 좀 그렇게 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부산에서도 지난번 총선에 비해서 이제 도전자 입장인 부산 지역의 도전자 입장인 민주당에서 의석수가 줄어들었잖아요. 네. 근데 실제 낙선한 후보들의 득표율을 보게 되면 뭐 상당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40% 중반대이기 때문에 네. 이것을 이제 유권자를 탓하며 지역주의로 회귀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무리한 분석이라고 보이고요. 네. 만약에 선거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치적 의미로 심판 선거라든가 이런 정치 성격이 아니라 정책과 공약으로 선거가 치러졌다고 한다면 훨씬 더 다양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이제 좀 심판 선거가 많이 있었잖아요. 대구 경북에.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에서 주류였다가 잠깐 잃었다가 다시 지난 10년간 주류였거든요. 대구 경북이. 네. 그런데 그 끝이 상당히 이제 좀 좋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어떤 박탈감, 네. 소외감 이런 것들이 이제 현 정부에 대한 이제 그런 심판 정서로 이번 선거에서 이제 표출된 측면이 특수하게 좀 있었으리라고 봐요. 이거 없었다면 아마 지난번보다는 또 완화됐을 가능성이 있었을 텐데 그런 지금의 특수성이 좀 시간이 지나서 지워진다면 아마 뭐 지역주의 이런 부분들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뭐 완화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뭐 영남도 마찬가지지만 호남도 마찬가지고요. 호남도 마찬가지죠. 네. 자, 부산에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3석밖에 못 얻었어요. 많이 줄었는데 그때 그 얘기 나왔던 게 코로나 국면에서 오거돈 시장이 안 보인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또 오거돈 시장이 더 큰 문제로 이제 사퇴를 했어요. 부산 민심 좀 심각해지겠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그렇습니다. 원래 광역단체장 평가를 해보면 그동안에 이제 부산이 안 좋았었습니다. 거의 최하위권이었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울산도 마찬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오거돈 시장이 오늘 불미스러운 일로 사퇴를 했는데 그 사퇴를 한 배경에 대해서 민주당 지도부가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 뭐 선거 전에 알고 있었었는지 뭐 이런 여부 등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여하튼 민주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PK에서 좀 교두보를 삼고 이제 지방선거라든지 대선에서 좋은 성적을 다시 얻으려면 대구 경북도 이제 뭐 이 공략을 해야 되겠지만 PK에서 말씀하신 대로 부산에서 세석이 그쳤기 때문에 조금 더 약진할 수 있는 모멘텀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총선 직후에 이런 오거돈 시장의 사퇴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된 거는 부인할 수 네.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민주당한테는 다행이라고 할까요? 보궐선거가 내년 4월이에요. 예. 그 지금 뭐 민주당 쪽에서는 그 해수부 장관이었던 김영춘 의원이 거론되고 그 통합당 김세현 의원 아까 통화했습니다마는 예. 그 김세현 의원도 거론되고 있고요. 센터장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이제 오늘 사퇴를 한 상황에서 네. 바로 이제 후보군을 논하는 게 사실은 이제 약간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 가지고 정치적인 논쟁은 당분간 좀 있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선거에서 야당 쪽에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그것을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국민에게 알리고 그것이 어쨌든 평가를 받는 선거에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알고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겠냐라고 하는 공세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숨겼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비판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이 진위는 뭐 그전에 몰랐을 수도 있고 하겠지만 그것이 일단은 일정 기간 정치적 공방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궐선거가 이제
내년 4월에 이제 치러지게 되는 것이니까 이제 뭐 선거 전이 치열하게 뭐 전개될 가능성이 이제 있는데 지금 그럼 이제 PK 지역, 이 부산 지역에서 정서가 이 선거 때 보게 되면 보수적 정서도 상당 부분 이제 강하게 표출됐던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당의 이거 악재인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더욱더 이제 고삐를 재면서 야당 입장에서는 공세를 하긴 할 것인데요. 지금 이제 후보군들을 봤을 때 방금 이제 말씀하신 인물들이 딱 떠오르는 있어요. 그래서 미디어에서도 많이 이제 거론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당에서는 지금 그 부산 진구가 매서 이제 패배한 김영춘 전 장관이 이제 아마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고요. 네. 여기서 당선자는 이제 서병수 미래통합당 후보였죠. 부산시장을 지낸. 네. 그래서 김영춘 후보가 지금 이제 뭐 어떤 의원직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니까 아마도 이제 그 유력한 인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고 미래통합당에서는 상당히 이제 젊은 층에서 개혁적 인물로 이제 인정받고 있는 이제 김세현 의원이 아마 이제 지역에서도 신망이 좋기 때문에 대항마로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여당에서는 뭐 이번에 낙선한 인물 중에서 젊은 이제 김혜영 의원을 또 거론하는 분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 두 사람은 있습니다만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후보가 된다라고 지금 이제 딱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정치적 역학관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좀 보면 행정부하고 입법부는 다른 건데 네. 왜 그 사람이 그 사람인지 좀 그건 좀 불만이에요. 그 자기 특기가 따로 있을 텐데 말이죠. 네. 두루두루 잘하지는 않을 텐데. 자,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미래통합당은 결정이 된 겁니까, 대표님? 거의 아닙니다. 아직은 아닌가요? 논란이 되고 있고요. 일단 전화 여론조사, 그러니까 현역 의원분들하고 그다음에 당선자분들 조사했더니 일단 김종인 체제를 인정하는 쪽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김종인 위원장 후보가 이 정권을 달라 또 기한도 굉장히 길게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당내에서 소장파 의원 혹은 당선자들이 좀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막강한 권한이 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 그런 상황이고요. 김종인 위원장의 그 역할과 또 효과가 제한적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당내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젊은 아까 김세현 의원 통화하셨다고 했는데 김세현 의원 같은 젊은 정치인. 정치인으로 탈바꿈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당내에 미래통합 당내에 있는 이제 당권에 도전하고자 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 중심으로 김종인 위원장을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앉히는 것,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을 비대위 체제가 장기화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들을 뚜렷이 이제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원들, 당선인들 같은 경우에는 당권을 놓고 싸우는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비춰지게 되면 가뜩이나 지금 이미지가 안 좋은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차선책으로 비대위를 하고 선대위원장을 했던 김종인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하는 소극적 동의가 이제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좀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그렇죠. 이제 여러 플랫폼 역할을 하게 되면 좋은데 네. 또 정치적인 욕심을 보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뭐 이런 것에 대한 우려, 다른 이제 당권 도전이라든가 대권에 대해서 관심 있는 인물들이 예.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이제 갈등들이 약간 내부에 있는 상황에서 최종 확정은 아직 안 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결정이 되면 뒤집어 볼까요? 아니면 안정적으로 갈까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둘 다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워낙 강성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선거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메시지도 잘 만들고 캠페인도 잘 하는 능력이 있는 반면에 또 이제 조직적인 측면에서는 좀 약간 강성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충돌의 가능성도 있죠. 그래서 두 양면성이 다 있는 부분이라서 당내에서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네.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되면 네. 여당과 협치가 이전보다 나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어렵나요? 어려워지는 모양새로 갈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김종인 위원장이 보였던 스탠스,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또 현 정부와 아주 가장 분명한 대립각을 세우는 인물이고 사실 네. 그 성격도 맞아요. 왜냐하면 같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지난 당에 있을 때 네. 함께 했었던 것이기 때문에 네. 누구보다 잘 알다고 생각하고 상징적으로 대립각이 서는 것이 국민들한테 선명하게 비춰지는 것이니까 네. 그렇게 되면
뭐 협치할 부분들은 하겠습니다만은 또 이제 대립각을 세우면서 또 본인의 위상 또는 야당의 존재감들을 키우는 그런 이제 전략을 이제 수행할 가능성이 사실은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를 보내는 부분들이 뭐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코로나19나 이런 이슈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것들은 뭐 협치해야 될 부분들은 국민적 요구에 따라서 시선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자, 더 말씀 들어보고 싶은데 또 시간이 다 됐네요.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우리 이택스 리얼미터 네네. 대표님과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센터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주인장이 휴가를 마치고 돌아옵니다. 아주 목소리도 쌩쌩해서 돌아와야 될 텐데 지금도 밤이면 한 잔씩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아무튼 더 날카로워진 눈빛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 MC 권한대행 체제는 오늘로 끝을 냅니다. 뭐 라디오에서는 끝이지만은 저희 너튜브에서는 제가 또 계속 강성범 TV로 여러분들 만나고 있으니까 거기서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기회 되면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